안녕하세요. 요즘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체파타이드 같은 약들이 정말 체중 감량에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비만 치료는 물론이고 관련 질환 관리에도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 임상에서도 그 효과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체중계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 건강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이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냥 약만 딱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그 위장관계 불편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이 약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네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그 신뢰도 높은 의학 저널이죠. JMA 인사이츠의 2025년 7월 29일에 실린 로버트 쿠시너 박사팀의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이 담겨 있으니까요. 현재 이 약들을 쓰고 계시거나 혹은 고려 중이신 당신께는 아주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약 효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피고 또 능동적으로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 오늘 저희 대화의 목표가 바로 이거죠. 이 혁신적인 치료법을 통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최대로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 개선을 이루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이라는 호르몬에 작용하는 약물이고요. 네.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과 GIP, 이 두 가지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둘 다 보통 주 1회 주사하는 형태고 용량은 개인에 맞춰서 조절하게 되죠. 근데 이 약들이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추가적인 건강 효과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약들의 가치를 더 높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세마글루타이드는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의 그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줄여준다는 게 입증됐어요. 와, 정말요? 네.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이랑 만성 신장 질환을 같이 앓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신장 기능 악화를 늦추는 데도 쓰이고요.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도 효과를 보여서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 그 이상으로 건강상의 이점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야, 체중 관리뿐 아니라 심장, 신장, 거기에 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효과에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그 소화기 쪽 불편함, 이걸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위장관계, 그러니까 GI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논문을 보면 메스꺼움이 한 33%에서 44% 정도로 가장 많고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설사가 23에서 31%, 구토가 11에서 25%, 변비도 17에서 23%, 소화불량도 한 9에서 10% 순서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 수치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싶죠. 3명 중 1명 이상이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니 이거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닌데요.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면 치료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행인 건 대부분은 좀 가볍거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약을 처음 시작하거나 용량을 딱 올린 직후에 주로 나타났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이 초기 불편함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관찰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하고 1년 안에 무려 53% 환자가 약을 중단했다고 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마 부작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장관계 부작용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참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시작은 천천히, 증량도 천천히 이거예요. 세마글루타이드 0.25mg, 티르제파타이드 2.5mg 같은 가장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부작용 줄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죠. 시장 용량과 증량 속도 조절, 이게 핵심이군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속이 좀 울렁거린다 이럴 때요? 생활 습관 조절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메스꺼움이 느껴지면요. 일단 식사량을 좀 줄여서 조금씩 자주 드시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튀김류 같은 건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알코올이나 탄산음료고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잠시 멀리하는 걸 권장합니다. 소량씩 천천히 먹고 기름진 거, 술, 탄산음료 피하기. 간단해 보여도 효과적인 방법들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메스꺼움이나 구토에는 온단세트론 같은 항구토제를 처방받아서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소화불량 증상에는 위산 분비를 줄이는 약, H2 차단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약도 있군요. 네, 변비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랑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기본이긴 한데 이 약들이 위 배출 속도를 좀 늦추고 갈증을 덜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비 관리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접근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차전자 피처럼 대변 두피를 늘려주는 약이나 도큐세이트 나트륨처럼 변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약, 아니면 아예 장운동을 직접 도와주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같은 삼투성이나 자극성 하제를 써보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고요. 핵심은 불편함을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부작용 관리가 단순히 불편함 해소를 넘어서 치료 성공에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게 확 와닿네요. 용량 조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까 천천히 증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해진 스케줄 같은 게 있긴 하죠. 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월별 증량 스케줄이 있긴 합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0.25mg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최대 2.4mg까지, 티르제파타이드는 2.5mg에서 시작해서 최대 15.0mg까지 올리는 식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아, 참고용이다. 그럼 실제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최고 용량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실제 용량 조절은 철저히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해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약성, 그러니까 부작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체중 감량 반응이죠. 어떤 분은 최고 용량까지 올려야 효과가 충분한데 다른 분은 중간 용량에서도 효과가 만족스럽고 부작용도 거의 없을 수 있거든요. 네. 목표는 무조건 최고 용량 도달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용량, 이걸 찾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만의 용량 찾기.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만약에 용량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속이 불편하면 그냥 참지 말고 용량 조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위장관계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증량 속도를 늦추거나 현재 용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전 단계 용량으로 다시 낮추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힘들다면 약물 중단까지도 생각해야 할 수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만약 한 가지 약, 예를 들어 세마글루타이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효과가 좀 부족하다면 다른 기존의 약,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걸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약물 선택이나 용량 조절에도 이렇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약들을 쓰면서 원래 먹던 다른 약들도 조절해야 한다고요.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이 줄면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물론 좋은 변화죠. 네, 그렇죠. 하지만 기존의 고혈압 야지마, 당뇨병 약,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었다면 오히려 저혈압이나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압, 혈당 이런 거 다시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기존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조절해야 합니다. 와, 정말 몸 전체의 변화를 계속 보면서 관리해야 하는 거군요. 그냥 약만 챙겨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자,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약이 식욕을 줄여주니까 그냥 적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 약들이 식욕을 상당히 억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것, 즉 칼로리 제한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먹는지,
그러니까 식단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잘 골라 먹는 지혜가 필요하죠. 식단의 질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좀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네,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식품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방이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같은 가금류, 생선, 콩류, 달걀 흰자, 저지방 유제품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단백질. 그리고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또 연어나 고등어처럼 지방이 풍부한 생선 같은 건강한 지방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물론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섭취도 기본이고요. 정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이군요. 그럼 운동은 어떤가요? 살이 잘 빠지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운동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입니다. 체중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 약들을 쓰면서 비교적 빠르게 체중이 줄 때는 더 그렇죠. 근육까지 같이요. 네, 근육 감소를 최소화하고 또 심폐지구력이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면 유산소 운동이랑 같이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엔진이니까요. 살 빠지면서 근육까지 같이 빠져서 힘없어지는 거 막으려면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식단 조절하고 운동까지 혼자 다 챙기기가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팀 기반 접근법을 권장합니다. 필요하다면 등록 영양사랑 상담하면서 식단을 짜고 운동 전문가 도움받아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계획 세우고 때로는 건강심리학자랑 이야기하면서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걸 받는 거죠.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한 팀이 돼서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약을 사용하다 보면 혹시 잠시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할 때요. 네, 그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약들이 위가 음식을 비우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다면 마취 중에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기도로 넘어갈 위험, 이걸 흡인이라고 하는데 그 위험 때문에 보통 수술 1, 2주 전부터는 약물 투여를 중단하도록 권고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깜빡하고 약 맞는 날짜를 몇 번 놓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다음번에 원래 용량대로 맞으면 되나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번 이상 연속으로 투여를 놓쳤다면 몸이 약에 대한 내성을 좀 잃었을 수 있어요. 이때 갑자기 원래 맞던 고용량을 딱 투여하면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원래 용량까지 다시 증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약 중단 기간이 길었거나 이전에 부작용이 좀 심했던 경험이 있거나 만성신장질환처럼 탈수나 영양 부족에 취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용량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즉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보통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나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세마글루타이드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티르제파타이드는 약 21%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이죠. 15%, 21%면 정말 인상적인 수치인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숫자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목표는 체중 감량 숫자가 아니라 이걸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개선이라는 점,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평균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덜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속도는 주당 한 0.5에서 2.0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약 0.23에서 0.91kg 정도로 보거든요. 이 속도를 기준으로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추적 관찰하게 되나요? 단순히 체중만 재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체중 변화 추이, 총 감량률, 허리 둘레 변화 같은 기본적인 신체 계측 외에도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건강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 환자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식단의 질과 양은 어떤지, 신체 활동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기분 상태는 어떤지, 여기에는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의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정말 다각도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군요. 혹시 이럴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체중의 5% 이상이 너무 빠르게 빠진다거나 반대로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체중 감량이 5% 미만으로 너무 더디다. 이럴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 즉 과도한 체중 감량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명확한 정의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영양 불균형, 탈수, 전해질 이상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경계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체중이 줄 때 지방이랑 같이 근육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근감소증 위험이 더 높아요. 아, 고령층에서요. 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하고 신체 기능까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게 낙상, 골절, 활동 능력 저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병원에서 간단하게 이 근감소증 위험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몇 가지 간단한 선별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팔짱 끼고 5번 빠르게 앉았다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거나 악력계로 손에 쥐는 힘을 재거나 아니면 무릎 펴는 힘을 측정하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만으로 근감소증을 확진할 수는 없지만 근력 변화를 감지하고 추가적인 평가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런 검사 결과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냥 약을 끊어야 하나요? 꼭 약을 끊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늘리고요. 하루 체중 1kg당 최소 1.3g 이상 권장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꾸준히 하도록 강조하고요. 필요하면 영양사랑 상담해서 식단을 점검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근감소나 기능 저하가 계속된다면 그때 비만 치료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관리를 위해서도 역시 단백질 섭취랑 근력 운동이 핵심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만은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한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이 약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를 보면 약물 치료랑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멈추면 다시 식욕이 늘고 1년 안에 이전에 감량했던 체중의 약 3분의 2 정도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와, 1년 만에 빠진 살의 3분의 2가요. 정말 좀 허탈할 수도 있겠는데요. 체중만 돌아오는 건가요? 다른 건강 지표들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좋아졌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심혈관대사 관련 지표들도 약을 중단하면 다시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즉, 약으로 얻었던 건강상의 이점들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약을 계속 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혹시 장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현재 나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 인크레틴 기반 약물들을 비만 치료 목적으로 얼마나 오래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반의 장기 관리 권고안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직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영역이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약값이 비싸고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서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크네요. 비용 문제 등으로 약을 계속 쓰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으로 투여 빈도를 좀 줄여서 비용 부담을 낮추는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네. 또는 효과는 조금 덜하더라도 비용이 저렴한 다른 기전의 비만 치료제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결국 끊는 것, 이걸 테이퍼링 오프라고 하는데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의사결정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 약물에 대한 반응과 내약성, 비용 부담 능력, 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목표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의료진과 환자가 충분히 상의하고 함께 최선의 전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만들어가는 치료 계획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인크레틴 기반 비만 치료제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요약하자면 첫째, 메스꺼움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은 흔하지만 적극적인 관리, 그러니까 느린 증량, 생활습관 조절, 필요시 약물 사용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이게 치료 지속의 핵심입니다. 둘째, 단순히 덜 먹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식단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네. 셋째, 용량은 정해진 스케줄이 아니라 개인의 내약성과 반응에 맞춰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최적 용량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체중 변화뿐 아니라 근감소증 같은 잠재적 문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만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공동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이 약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치료 여정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라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약의 도움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자신의 몸과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개개인에게 맞춰진 유연한 용량 조절,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 노력,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힘 접근,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약효와 부작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과 궁극적인 건강 개선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상당 부분 다시 증가하고 건강 지표도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론상 약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제한적인 보험 적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과연 진정으로 성공적인 장기 비만 관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앞으로 개인과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오늘 나눈 정보들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